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토지 공개념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워낙 서울의 집값이 급하게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공급 대책이라든가 세제 문제라든가 어떤 금융 관련된 이런 규제를 계속해서 내놓는다 손 치더라도 과연 서울의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를테면 자고 나면 1억 오른다 이런 상황이 과연 잡힐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들 때문에 아마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꺼내들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해찬 대표의 워딩만 말만 잘 따라가다 보면 이게 이번에 나올 부동산 종합저택에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유추도 가능해서요. 저희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좀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하면서 이게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게 실제로 정책화됐을 경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지 좀 자세하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옛날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해찬 대표가 뭐 며칠 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시작이 된 거는 멀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라면서요? 네, 사실은 뭐 그 이전에서부터 이제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더 전에부터요?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이제 최초로 사용된 거고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기원으로 찾아보자라면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농지법 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농지법 개혁을 하면서 그 농지법의 그 근간이 됐던 경자유전의 법칙과 그다음에 소작 금지 제도 같은 거는 지금 헌법적 이념으로 지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토지 공개념의 개념의 시작은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이 됐고 오래됐네요. 용어는 용어는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들어오고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용어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그 토지의 사용 제한과 도시의 녹지 보호를 위해서 그런 그린벨트 같은 것이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번에 공급 대책의 하나로 거론이 된 이 그린벨트도 즉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 제도 자체도 결국은 넓게 보면 토지 공개념의 하나의 뭐 정책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가 숲을 보호하고 숲세권을 보호해서 어떤 맑은 공기를 양산하고 도시의 어떤 미관과 이런 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조성된 게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지주들은 상당히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함부로 그 토지 사용의 제한이 국가의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공개념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뭐 이제 40, 50대 뭐 60대 이렇게 우리 이제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 기억하는 건 역시 노태우 대통령 당시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 특수가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삼자 현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상당히 흑자 폭이 확대가 됐죠. 그 흑자 폭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등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주택이 항상 부족했었고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거기에다 전세 가격이 이제 폭등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노태우 시대 때 이제 200만 호를 이제 신도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200만 원을 하는데 치솟는 집가와 토지 가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저기 토지 공개념에 따르는 3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토지 초과이득세, 개발이익 관수제, 택지 소유 상한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3법이고. 등장하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정부에서는 약간 좀 아이러니지만 이 토지 공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좌파 정권에서 만드는 뭐 사회주의적 법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작 자체는 이승만과 박정희와 노태우의 시대에서 완성됐다라는 어떤 개념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본질이 호도돼서 이제 전달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소장님한테 이런 좀 옛날 얘기부터 쭉 해서 이 토지 공개념이 어떻게 나왔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좀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노태우 정권 때 이게 시행이 됐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구체적인 3법으로까지 만들어지고 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집값은 계속 올랐고 땅값은 뭐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토지 공개념이 관련된 이 3법이 도입됐지만 결국 제대로 그 취지대로 역할은
못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나중에 3법이 무력화가 됐죠. 예. 이제 200만 원을 짓고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에는 집이 부족했고, 근데 이제 그 3법이 취지가 이제 추진된 취지가 이제 실수요자에게는 토지 소유도 지원해주고 예.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데 이제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토지 초과 이득세의 어떤 일부 조항의 위헌 위헌이 선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 불합치 낮은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개발 부담금 환수, 개발 이익금 환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도 일종의 그런 시각에서 본다라면 지금도 상당히 그 논란이 돼 있고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전히 지금도 논란은 계속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항의 헌법 불합치가 뭐 판결이 나는 법도 네. 있고 해서 근데 하지만 전체가 다 이거 헌법에 맞지 않는다, 헌법이 위배된다고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면 아래에 있지만 살아 있다는 말씀인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요즘에 이제 집값 올라가는 걸 가지고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 대자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이 토지 공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유사점이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과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들었을 때 즈음해서 이제 어떠한 부동산 규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책이 계속 부동산이 과열되는 거를 이제 잡기 위한 어떤 정책이 뒤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시장을 뒤따라가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데요. 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피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걷어들인 것이 종합부동산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 이 종합부동산세가 세가, 토지 공개념의 이제 기본으로 이제 만들어진 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불로소득을 취지에서 환수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누진적 구조의 세율의 누진적 구조를 통해 갖고서 부당이득을 환수해서 어떠한 그 양극화를 좀 완화시키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고, 이번엔 다시 이제 그 부분이 참여정부 때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하나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어떤 개념을 헌법적 이념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관행적이고 이제 해석상 이렇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유지되어 왔다라면 이번에는 이제 헌법에 명시해서 이 토지 공개념을 근거로 해서 논란을 잠재우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더 이상의 양극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개헌안이 뭐 그냥 사그라들었잖아요. 또 되겠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개헌안이 물론 뭐 이거 일대 아니죠. 아니긴 한데 그 안에다가 이 토지 공개념 이런 개념 자체를 명시하려고 했던 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 불합치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이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토지 공개념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담고 무슨 이런 거는 상당히 저는 좀 이제 본질이 호도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입니다.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에서 이번에 이제 헌법 120조가 이제 우리가 관련 규정인데 그 규정을 128조 1항, 2항으로 이제 분류해서 2항에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를 헌법 개정안에 넣은 문안을 보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의 현실화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현재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히스토리도 들었고 토지 공개념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어떤 치우친 게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불로소를 걷어들여서 이 토지가 정말로 적절하게 많은 국민들한테 그 혜택을 주면서 쓸 수 있게 유한한 투지가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뭐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대표가 토지 공개념 얘기를 꺼내 들었다. 여기에서 담겨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원래 문재인 정부 접어 들어와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최초의 화두를 던진 사람은 이제 추미애 당대표였죠. 전 대표였죠. 추미애 이제 전 당대표가 이제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논란을 계속 제기하면서 이제 조지학파들의 어떤 그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것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주의로 가자라는 어떤 그런 반발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어서 당대표가 된 우리 이해찬 당대표도 아마 그 토지 공개념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어받아서
따라서 지금 이 광풍이 불고 있는 모든 원인을 토지 가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 가격을 잠재우지 않는 한 네. 우리 지금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규제와 없다. 규제에 따라서 오르고 예. 내리고 하는 이런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저에 해당되는 토지 가격에서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 인해서 예. 사회 정의를 좀 실현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라는 게 결국 땅에다 져야 되는 거니까 땅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아파트 분양가는 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으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치솟는 땅값을 잡지 않는 한 아파트 값을 그러니까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근데 건데. 이제 우리가 토지를 이제 토지 구획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을 지정해서 네. 뭐 신도시급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러면 그렇죠. 우선적으로 토지 가격이 치솟지 않습니까? 네. 토지 가격이 치솟게 되면 이 토지 가격이 치솟는 가격에 모든 이익은 그 전에 이제 토지를 개발하겠다라는 정부 발표라든지 SOC 건설이나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의 건설에 이어지는 부가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에서 그 예, 부가가치가 그렇죠.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라는 부가가치로 얘기잖아요.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이득은 개인이 가져가니까 이런 것들을 것들은- 환수하자라는 예. 게 이제 토지 공개념의 본질이고 이것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제가 좀 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린다면 이제 뭐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언론에서 점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조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 저희 담당 기자도 그 국토부 출입하는 기자도 좀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현장에 나갔는데 자 만약에 내일 정책이 나온다고 치고요. 이 토지 공개념 관련돼서 이해찬 대표 한 얘기는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나타냈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혹시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토지 공개념의 가장 현실적 실현하는 노무현 정부 때 실현됐던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그 강화겠죠. 그것이 현재 이제 우리가 정책 추진이 돼 있고 국회에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그 개정안, 세법 개정안이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헌법적 이념으로 담겨서 어떤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국태 보유세라든지 예, 그 얘기도 아니면 이제 하네요.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걷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에 뭐냐면 토지세와 유유세에 따르는 유유토지라든지 이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 토지에 대한 어떤 세금의 강화는 뭐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된다라는 그거에 따라서 꾸준하게 이제 증세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말입니다. 네. 이 토지 공개념이 이제 뭐 박정희 정권 때부터 나왔고, 그다음에 노태우 정권 때 이제 제도화가 됐고, 그 뒤에 이제 뭐 참여정부 때는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 MB 정부 때 이제 확 여러 가지로 이제 약화되면서 지금 수면 아래로 가 있는 상황. 결국 이제 기득권층의 반발이라는 공통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유재산 침해라는 게 가장 논리적인 근거거든요. 자, 이 기득권층의 반발에 대해서는 좀 이게 사실 어떻게 볼까요? 예, 사실 이제 모든 논란의 이제 그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닥쳤을 때 사유재산의 침해다, 과도한 침해다. 왜냐하면 헌법에 사유재산에 근데 인정을 사실 해야 된다는 게 97년 있으니까. 이후에 IMF가 난 다음에 이제 토지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정도가 이제 뭐 개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몇십 배 가까이 올랐지만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 자체는 사실 미미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혜택을 독식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초양극화 시대로 가고 양극화 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세금 체제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토지 보유에 따르는 부분에 이제 상당히 지금 외면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IMF 이후에 전체 토지의 약 30%를 1% 상위 1%의 법인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국회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됐다라면 사회 자체가 이거는 사유재산의 보호가 아니라 전체 99%의 국민들이 1%의 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쉽게 갖고서 노력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공시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조금 과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야만이 어떤 가진 자들이 누진적 구조에서의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저는 사유재산 나머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것도 부분이 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진 분이 세금을 오히려 더 적게 낸다라면 그것은 사유재산의 보호가 반대적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유한한 존재고 그 땅이라는 거는 또 뭐 시작은 어쨌든 국가 소유였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개인이 등기를 해서 자기 소유로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땅이 현재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그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국가의 어떤 그런 행정력, 즉 세금이 투여가 돼서 지금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거니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야 된다. 그게 세금이고 그게 토지 공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천안하고 온양 온천의 어떤 복선 전철 사업을 하는데 애초 사업 계획 자금 SOC지 않습니까? 그 애초 사업 계획 자금보다 무려 계획 대비 비용이 얼마가 증가했냐? 886%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게 땅값인 거죠? 예, 땅값이 상승하니까 그 상승하는 그거에 따르는 보상비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그 토지주들은 막대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순환 구조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상승해 온 거죠. 사실 저희가 지금 소장님하고 10분 넘게 이 토지 공개념 얘기를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시청자분들한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식주 중에서 이제 하나 가장 중요한 이 주거에 대한 안정이 지금 상당히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서울의 집값, 뭐 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나름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오늘 토지 공개념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뭐 한 말씀만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해법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강남 4구에 어떤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 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주거 안정을 위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런 부유층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은 신혼부부와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층들에 대한 주거 안정이라는 거는 사실 국가에서 막대하게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재원도 만들어야 되고 저출산에 대해서 수십조씩 쓰고 다 쓴다 한들 내가 살 집이 없고 내 주거 안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아이도 낳지 않을 뿐더러 결혼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청년 실업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장려하고 거기에 막대한 비용을 쓰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듯이 공원을 해제해서 용산공원을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공급해야 된다. 아니면 올림픽 공원을 해제해 갖고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거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필요보다는 거죠. 이 공원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우선적으로 청년들과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면 우리 국가 대계에 있어서 허리가 잘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토지 공개념에 기인한 어떠한 이런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만약에 비용을 쓴다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인 청년과 신혼부부와 사회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꾸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